대한철강 포항공장의 하루는 언제나 쇳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용광로의 붉은 불꽃이 거대한 공장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고 작업자들의 거친 함성과 육중한 기계음이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차민식 씨의 지난 30년은 바로 이 소리와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0년 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후로 그의 걸음은 늘 불편했지만 강철을 다루는 그의 손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정교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갓 생산되어 나온 수백 도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강철 코일의 표면을 마치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고도 신중한 손길로 검사했다. 그의 눈은 컴퓨터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이나 불순물을 찾아내는 살아있는 센서였다. 민식 선배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젊은 후배 직원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순례자처럼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이 거칠고 위험한 공장의 조용한 정신적 지주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자부심은 공장 안에 있지 않았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땀과 소의 냄새에 절은 작업복을 벗고 허름하지만 정갈한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낡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액자부터 닦았다. 액자 속에는 미국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딸 차유리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의 하나뿐인 딸,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가 이 고된 노동을 30년간 버텨온 유일한 힘. 그는 딸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다. 땀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기계 소음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 그리고 딸은 그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번듯한 무역회사에 취직해 자신의 힘으로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런 딸이 사무치도록 자랑스러웠다. 그의 딸이 사실은 그가 상상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한 거대 기업들의 전쟁터에서 상어라 불리는 가장 무서운 전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공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갓 들어온 젊은 신입사원 이준호가 컨디션 난조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가 조작하던 거대한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것이다. 수십 톤의 강철판을 내리찍는 프레스가 경고음도 없이 준호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야, 피해.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차민식이었다. 그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젊은이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준호를 밀쳐냈다. 쿵! 거대한 굉음과 함께 프레스는 준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흔적도 없이 짓뭉개버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이었다. 공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식은 자신의 어깨에 난 가벼운 찰과상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청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따뜻하고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겁먹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일은 두려워해야 조심하게 되는 법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내 목숨은 하나뿐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도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그런 남자였다. 그날 밤 민식은 아주 오랜만에 딸 유리와 영상 통화를 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지친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일은 힘들지 않고. 그럼요. 아빠, 전 잘 지내요. 아빠야말로 다리 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발. 유리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아빠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뒤로 보이는 배경이 어딘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다.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통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멋진 공간이었다. 민식은 감탄하며 물었다. 우와, 우리 딸, 회사 좋은가 보네. 사무실이 아주 으리으리하다. 그 말에 유리의 얼굴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화면 밖에서 누군가 영어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스 차, 미스터 핸더슨 is waiting for you. 유리는 급하게 잠깐만요 라고 외치고는 화면 밖에 누군가에게 서류를 건네받는 듯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화면 앞으로 돌아와 활짝 웃었다. 아, 여기요, 하하. 그냥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 올 때 예약해서 쓰는 회의실이에요. 아빠, 제 자리는 훨씬 작고 좁아요. 오늘은 운 좋게 야근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여기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가 아무튼 우리 딸이 저런 좋은 데서 일한다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민식은 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금 막 수십억 달러짜리 국제 M&A 계약을 성공시키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딸의 성공적인 모습에 자신의 고된 노동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무한한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뿐이었다. 그 자부심이 며칠 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히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변화의 바람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 가장 차가운 곳에서부터 불어왔다. 대한철강의 CEO, 오재상 대표의 호화로운 집무실. 그는 막 끝난 3분기 실적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끝으로 바닥의 카펫을 짜증스럽게 문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매출은 정체 상태고 인건비와 설비 유지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말인가? 죄송합니다. 대표님, 임원들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재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비용 절감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 하나로 여기는 남자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냈다. 바로 구조조정이었다. 그는 인사팀장 박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 부장, 우리 공장에 나이 많고 효율 떨어지는 인력들이 너무 많아. 특히 몸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잠재적 리스크이자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일 뿐이야.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박 부장은 즉시 오 대표의 입맛에 맞는 해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차민식이라는 이름이 붉은색 펜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30년 근속, 높은 연봉, 그리고 장애 4급. 그는 오재상의 비용 절감 논리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재물이었다. 다음 날 오후 차민식은 공장에서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를 부르러 온 젊은 직원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그를 본사의 낯설고 차가운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박 부장이 감정 없는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민식 씨, 앉으시죠. 박 부장은 형식적인 안부 인사도 없이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먼저 지난 30년간 회사에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경영 합리화 방침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민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늘부로 차민식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고, 그 한마디가 민식의 귀에 그리고 심장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해고라니요.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실적이 부족했습니까? 저는 이 회사에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 박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오재상 대표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잔인하게 반복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차민식 씨, 우리는 효율적인 직원이 필요하지. 언제 또 다칠지 몰라 회사가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민식의 장애가 바로 이 회사에서 일하다 얻은 산업재해였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차민식 씨의 그 불편한 다리를 고려했을 때 회사로서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회사를 위해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은 30년의 헌신에 대한 가장 비정하고도 모욕적인 사형 선고였다. 민식은 배신감과 서름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력했다. 박 부장이 손짓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헌신했던 회사에서 범죄자처럼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했다. 복도를 지나며 그의 옛 동료들은 그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외면할 뿐이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청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법무팀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민식의 해고 사유를 안전규정 미준수 및 반복적인 작업 효율 저하라는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로 둔갑시켜 놓았다. 혼자 힘으로는 거대한 기업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 차민식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자 그의 삶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는 딸 유리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그에게 자랑이 아닌 수치심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런 못난 아비의 모습을 내 딸이 알게 해서는 안 돼.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우리 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잘 지내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아유, 그럼 아빠는 늘 똑같지. 뭐, 우리 딸은...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를 연기했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해고 통지서와 액자 속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고 있을 딸에게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그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전할 수 없었다. 그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이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그의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차민식의 오랜 친구 김 씨는 며칠째 두문불출하며 폐인처럼 변해가는 친구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민식의 집을 찾아가 억지로 그의 손에 죽 그릇을 쥐어주었다. 이 사람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네. 자네 딸, 유리한테라도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돼. 민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유리는 지금 미국에서 제 앞가림 잘하며 성공해서 살고 있어. 이 못난 아비의 초라한 모습을 걔한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네.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의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민식의 낡은 수첩에서 유리의 국제전화 번호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친구의 부탁을 어기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리 아가씨, 나 아빠 친구 김용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번 들어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유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바로 그 시각 뉴욕 맨해튼의 마철로 최상층 세계적인 로펌 WNC의 동양인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차유리는 방금 전 수십억 달러짜리 M&A 계약을 성공시킨 참이었다. 상대편 변호사들은 그녀의 얼음처럼 차갑고 상어처럼 집요한 공격에 백기를 들고 나가 떨어졌다. 그녀의 별명은 월스트리트의 쌍어 더 샤크. 그녀는 기업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막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순간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빠 친구 김용환 아저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식.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승리감과 냉철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비서님, 제 이름으로 된 한국행 첫 비행기 지금 당장 예약해 주세요.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미팅과 재판 일정 전부 다 취소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 가도를 보장할 수백억 원짜리 소송들마저 아무런 미련 없이 뒤로 했다. 지금 그녀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었다.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 한 여성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입국장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세련된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전쟁을 치르러 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허름한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술 냄새와 희망을 잃은 자의 절망적인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으로 방 한구석에 초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바, 유리의 목소리에 민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유리야, 네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버지를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앙상한 등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아버지를 안정시킨 후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월스트리트의 상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전문 탐정 사무소 알파 기획의 소장을 직접 찾아갔다. 대한철강과 그 대표 오재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WNC 로펌, 파트너 변호사 차유리라고 적혀 있었다. 세금 기록, 계약서, 주주 명부, 그리고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돌멩이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그녀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노트북 여러 대가 펼쳐지고 그녀의 미국 사무실과 한국의 로펌 그리고 탐정사무소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만한 사냥꾼이 자신의 덧단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물망을 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처럼 차갑고도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차유리의 호텔 스위트룸은 이제 완벽한 전쟁 상황실이 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대한철강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가, 다른 한쪽에는 CEO 오재상과 그의 수족인 박 부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알파 기획의 탐정들은 지난 며칠간 귀신처럼 움직이며 대한철강의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차 변호사님, 뭔가 찾았습니다. 탐정팀장이 보내온 첫 번째 중간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대한철강은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산업 재해를 돈과 권력으로 은폐해왔다. 그녀의 아버지 차민식이 당했던 사고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또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유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위한 복수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해야 할 더 큰 명분을 손에 쥔 것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다. 처음에는 일가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거물급인 자신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며 거만하게 굴던 대표 변호사. 하지만 그는 유리가 내미는 증거 자료들과 그녀의 얼음장 같은 논리 앞에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오만함을 거두어 드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 기꺼이 자신의 로펌 이름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탄이 발사되었다. 태평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아주 두툼한 내용 증명 한 통이 대한철강의 CEO 오재상 대표의 책상 위에 배달된 것이다. 오재상은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쾌한 짜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옆에서 함께 서류를 보던 박 부장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한의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차민식 씨의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도의 그런 시시한 요구서가 아니었다. 서한은 차민식 씨의 부강해고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대한철강이 은폐해온 모든 산업재해 사건 목록, 노동법 위반 사례들, 그리고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아주 상세하고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주일 내로 차민식 씨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시 우리는 언론 공개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재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야. 고작 딸이 저는 늙은이 하나 해고한 걸 가지고 회사 전체를 물고 늘어지겠다. 이거지. 대표님, 하지만 보낸 곳이 태평입니다. 국내 최고 로펌인데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평이면 뭐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놈들이잖아. 아마 저 영감탱이가 퇴직금 받은 걸로 어디 이름도 없는 삼류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발악이라도 해보는 거겠지. 그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차유리. 오재상은 박 부장에게 그 변호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잠시 후 박 부장이 보고했다. 대표님, 별거 빠질 없습니다. 그냥 차민식의 딸과 동명이인인 이제 막 개업한 신출내기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오재상은 이제 완전히 안심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법무팀과 돈으로 움직이는 언론, 그리고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믿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한 이 하찮은 벌레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봐들, 웬 파리 한 마리가 내 심기를 아주 귀찮게 하는군. 차율이라고 했던가 시끄럽게 윙윙거리지 못하게. 아주 제대로 밟아버려. 합의는 없어. 법정까지 끌고 가서 저 애송이 변호사가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감히 대한철강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어의 지느러미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리는 한국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대한철강 측의 답변을 전해 들었다. 차 변호사님, 대한철강 측에서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투겠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유리의 입가에 아주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샬도에스네요. 그녀는 호텔 창밖으로 저 멀리 보이는 대한철강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상어는 자신의 그물 안으로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물을 힘껏 걷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차민식 씨의 부당해고에 대한 첫 번째 심리기일이 열렸다. 법정의 한쪽에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 태평의 변호사들이 마치 철옹성처럼 피고인석에 앉은 대한철강의 CEO 오재상과 박 부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하찮고 싱거운 재판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들의 눈에 반대편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원고, 차민식 씨와 그의 친구 김 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원고 측 대리인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말이 떨어졌다. 차민식 씨의 옆, 변호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오재상의 변호인단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변호사마저 도망간 모양이군. 바로 그 순간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모두의 시선이 법정의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아주 조용하지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하이힐,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 그녀는 천천히 원고 측 변호인석을 향해 걸어왔다. 오재상과 박 부장은 그 여성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차민식의 딸, 저 애가 여긴 어쩐 일이지, 설마. 변호사가 도망가서 자기가 직접 나왔나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변호인단은 달랐다. 유리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변호인단을 이끌던 태평의 최고 파트너 변호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오재상 대표에게 다급하게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 저 여자. 왜 그러나? 김 변호사 뭘 보고 그렇게 놀라? 저 여자는 그냥 차민식의 딸이 아닙니다. 저 여자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어, WNC 로펌의 파트너, 차유리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3년 전 세계적인 거대 기업 타이탄 코퍼레이션을 단 한 번의 재판으로 공중분해 시켜버렸던 바로 그 전설의 상어입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이건 재앙입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오재상은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차유리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의뢰인인 차민식 씨의 곁에 서서 그의 어깨를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판사를 향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원고 차민식 씨의 법률 대리인 차유리입니다.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명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는 대한철강 측 변호인단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는 준비해온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피고 대한철강 측은 제 의뢰인인 차민식 씨를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 차민식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많은 표창장과 그의 뛰어난 업무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나타났다. 제 의뢰인은 10년 전 회사에서 일하다 입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온 회사의 공신이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효율성 저하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탐정팀이 찾아낸 대한철강의 지난 10년간의 산업재해 은폐 기록이었다. 피고 대한철강은 제 의뢰인의 장애가 명백한 산업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중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부당해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이자 성실한 노동자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칼을 꺼내 들었다. 또한 저희는 피고 오재상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여기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해외 계좌 내역과 이면 계약서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오재상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자의 창백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늙고 병든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굶주린 상어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설의 상어는 마침내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다. 차유리의 마지막 변론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그녀가 법정에서 폭로한 모든 증거들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을 장식했다. 두 얼굴의 CEO, 오재상, 1,000억 원대 비자금 및 살인교사 혐의, 전설의 상어, 차유리 변호사,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다. 대한철강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성난 주주들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빗발쳤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오재상 대표와 그의 충실한 수하였던 박 부장은 자신들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비자금 장부를 파쇄하려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이 30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달 뒤 대한철강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로 차민식 씨의 허름한 아파트를 직접 찾아왔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대기업의 신임 대표와 임원들은 낡고 좁은 거실에서 30년간 자신들의 회사에 헌신했던 늙은 노동자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차민식 선생님, 저희 대한철강의 지난 과외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디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차민식 씨에게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공장의 모든 안전 시스템을 감독하고 자문하는 명예기술고문직을 제안했다. 그의 30년 경력과 명예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모든 싸움을 끝낸 차유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철강으로부터 받아낸 거액의 합의금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서울의 중심가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차민식 노동인권재단. 그 재단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거대 기업의 힘 앞에서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법을 이제 가장 약한 이들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차민식은 아주 오랜만에 딸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차렸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그들의 작은 아파트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유리야, 민식이 아주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왜 아빠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빠 말 안 했어. 우리 딸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딸의 성공을 몰라주었던 미안함, 그리고 자신 때문에 딸이 그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는 네가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줄로만 알았지. 이 못난 아비가 네 앞길에 짐이 될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유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안았다. 제게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의 그 굳은 살 박인 손이 세상 어떤 법전보다도 더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걸 저는 평생을 보고 배우며 자랐어요. 아빠의 그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단지 아빠가 제 성공이나 제가 버는 돈 때문에 행여나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래서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세상 누구보다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해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었던 아버지와 딸의 깊고도 위대한 사랑이 마침내 서로의 눈물 속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상처뿐이었던 과거는 이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추억이 되어 그들의 새로운 평화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2년 후 차민식 노동인권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뢰받는 공익재단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재단의 작은 사무실은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다. 차민식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재단의 가장 든든한 상담역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법률 지식은 없었지만 그의 투박한 손과 진심 어린 위로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의 회의실, 한 젊은 여성 노동자가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민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힘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뉴욕의 NC 로펌, 차유리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대형 화상 스크린을 통해 차민식 재단의 젊은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법률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상어였지만 이제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은 오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그녀는 방금 전 민식이 상담했던 그 화장품 회사의 허점을 귀신같이 파고들고 있었다. 상대방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약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동정심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냉철한 논리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의 젊은 변호사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법은 차가운 무기이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 심장의 목소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왔던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가치를 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언어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자 이제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차민식은 명예기술고문 자격으로 아주 오랜만에 새로워진 대한철강포항공장을 방문했다. 그가 30년간 일했던 공장은 그의 딸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모든 위험한 설비에는 최첨단 안전장치가 설치되었고 노동자들을 위한 쾌적한 휴게, 공간과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차 고문님,
새로 도입할 아변 라인에 대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젊은 신임 대표가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자문을 구했다. 2년 전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젊은 대표와 이야기를 마친 뒤 민식은 홀로 천천히 공장 내부를 걸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만은 30년 전의 그날처럼 편안했다. 그는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젊은 기술자를 보았다. 2년 전 그가 사고에서 구해준 신입사원 이준호였다. 이제는 어엿한 베테랑 기술자가 된 그는 민식이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민식은 그런 그를 보며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공장의 가장 끝에 있는 막 생산되어 나온 거울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강철판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강철판 위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새겨진 얼굴의 주름은 이제 패배의 흔적이 아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의 숭고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었다.